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스트래티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MSCI 지수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한국도 1992년 이래로 MSCI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MSCI 개발도상국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 관찰 대상국조차도 아직도 포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고 좀 영향력이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MSCI 지수에서 최근에 스트래티지랑 메타플래닛을 글로벌 지수에서 빼버리겠다.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 게 온 거죠. 작년 10월 달에 빼려고 했는데 한번 실패를 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MSCI에서 글로벌 투자 시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편입될 조건을 바꿀 예정이다. 그래서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은 이 그럼 비영업 기업의 자격 요건 변경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영업을 하고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뭐 영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회사 있죠. 그거를 좋게 쳐주겠다. 반대로 비영업이라 하면 투자만 하는 회사, MSTR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는 내가 조금 안 좋게 볼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은 어때? 이게 공개 의견 수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공개 의견 수렴이라 해놓고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게 답정너구나.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지난 5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미 돌려봤어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야,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 세 개 기업이 떨어진다. 확정도 안 됐는데 떨어질 기업을 발표를 해버리네요. 이게 참 넌센스 같은데요. 자, 이 기준으로 하면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니까 옐로우 케이크라는 회사 세개가 빠질 거야. 이 지수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론 옐로우 케이크라는 회사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인 기업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건데요. 거기에 이 옐로우 케이크는 우라늄을 사는 기업입니다. 코인 사는 기업이 아닌데 원리는 비슷해요. 영업을 좀 해라, 사업을 하고. 근데 너네도 코인 사는 기업처럼 우라늄만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너도 좀 불건전한 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합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등등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저는 MSTR이 제외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뭐 신발 가게를 두 번째 방문할 때 살 확률이 높을까요? 안 살 확률이 높을까요? 보통은 찜을 해 두고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시 와서 살 확률이 높거든요. 똑같습니다. 작년 10월에 빼려고 했는데 반발이 커서 잠깐 이제 밀려났다가 다시 지금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스트래티지를 빼버리겠다 하는 그들의 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훨씬 탄탄한 논리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MSTR을 어떻게 뺄 것인지 제가 한번 파헤쳐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25년 10월 달에 그들이 갖고 왔었던 조금은 엉성했던 기준을 갖고 왔으면 스트래티지가 더 방어하기가 이번에도 쉬웠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10월 10일 10.10 사태의 원흉이 바로 요거였죠. MSCI에서 스트래티지를 빼버리겠다.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오고 JP모건이 막 리포트를 내면서 불을 질렀던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공격 논리가 다소 좀 노골적이고 좀 엉성했어요. 디지털 자산 보유 비중, 즉 DAT 기업을 콕 집어서 당신들 코인 50% 이상 넘어가면 당신들 뺄 거야 이렇게 겁을 줬었거든요.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야 이거 코인만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뭐 편애가 아니고 너무 코인만 너무 싫어해.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비판도 받았었고요. 또 50% 이상이면 안 좋아.
그러면 49%는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됐었고 잘 넘어갔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MSCI가 당장은 시행하지 않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비영업 기업 전반에 대한 더 넓은 컨설테이션을 예고했다. 공개 의견 수렴을 더 크게 할 거야. 근데 이제는 코인이라고 안 할게. 알았어. 코인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업을 제대로 해라. 제대로 된 회사 활동, 영업, 관리, 마케팅 등등 투자만 너무 하지 말아라. 내가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돌아올 거야. 라고 했고, 실제로 8월 달에 이제 돌아와서 그걸 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할 것이고, 결과가 의외로 빨리 나옵니다. 10월 16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돼요. 여기서 만약 MSTR을 MSCI 지수에서 빼겠다고 발표가 나오면 이 주가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10월 11일부터 최종 결과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MSTR이 각종 MSCI 지수에서 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심사 방식이 좀 정교해야겠죠. 그래서 코인 비중을 본다 이게 아니고 좀 두루뭉술하지만 세련되게 영업 자산의 비중이 많아야 돼. 너네 투자만 너무 하면 안 돼. 이런 기준을 좀 세련되게 들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심사 방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스크리닝을 할 거다. 이거 다 뚫고 가면 오케이, 지수로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거 못 뚫으면 퇴출될 거야 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STR이 빠져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MSTR을 아픈 부분만 콕 찝고 보고 있는 듯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영업자산이 총 자산의 50%를 통과하면 오케이, 너는 괜찮은 애야. 왜냐하면 영업자산이니까 투자가 아니라 영업, 관리, 마케팅, 뭐 고객도 만나고 뭐 물건도 팔고 이런 거 많이 하면 그거 50% 넘는다? 오케이, 너는 멀쩡한 기업이야. 반대로 투자를 많이 하면 멀쩡한 기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걸렸다? MSTR은 통과 못 하겠네요. 투자만 많이 하니까. 그러면 실패 시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는 5가지의 아래 재무 비율 중에 4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퇴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게 써 있긴 한데 제가 쉽게 뒤에선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영업자산 비중이 많아야 된다. 일반적인 회사 투자만 너무 하지 말라 이 얘기고요. 비용 집약도라는 것도 이 영업 활동할 때 그때 비용 많이 써라. 자꾸 투자만 해서 비용 쓰지 말고 영업할 때 비용 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돈도 좀 잘 벌어야 된다. 코인이 떨어지면 이것도 안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그리고 공정가치 민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뭐가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를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 하고요. 자본 의존도, 외부 자본에 쉽게 얘기하면 비투 의존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중에 5가지가 다 25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26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가 5개를 완벽하게 해당이 됩니다. 뭐 조금 틀어가지고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투자를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잡아낼 거면 투자 회사 다 탈락시킬 거면 워런 버핏도 투자의 신이잖아요. 버크셔 해스웨이도 퇴출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들이 이번에는 엉성하게 그물을 짜오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짜서 버크셔 해스웨이는 안 걸리고요. 스트레이티지만 싹 걸리게 설계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까 그 5가지의 심사 항목을 보고 버크셔 해스웨이랑 스트레이티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영업자산의 비중이죠. 즉 정상적인 좀 그 활동을 해라. 투자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영업자산 비중이 많을수록 좋다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도 엄청 많이 합니다. 투자의 비중이 58%인데 영업 자산, 즉, 이 회사는요,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철도회사, 뭐 에너지 운영 등등 수많은 자회사들의 지주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업 자산 비중이 한 42% 정도 되니까 이 탈락 기준인 20%를 훨씬 뛰어넘죠. 그렇지만 스트레티지는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영업이라 함은. 뭐 투자가 거의 90%가 넘고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많이 크다고 해봤자 5에서 10% 정도다. 즉, 20%까지는 격차가 너무 커서 뭐 갑작스레 뭔가 다른 사업을 크게 하지 않는 한 요거를 넘어갈 수가 없게 딱 절묘하게 20%로 설정을 했음을 알 수 있고요. 비용 집약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영업을 할 때 영업으로 돈을 많이 쓰세요. 자꾸 투자하는데 그런 비용은 쳐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앞서 뭐 보험, 철도, 에너지 등등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도적으로 사업 운영하면서 비용을 쓸 것이고, 단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쓰는 비용만 내가 쳐줄 건데 이게 5%도 안 될 것이다. 왜냐면 거의 사업이 비트코인 투자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걸러지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야,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한 24년에 이런 걸 조사를 했었으면 스트레이티지 잘 나가고 비트코인도 막 올라가고 25년도 그나마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돈을 뭐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플러스인데, 지금은 아무리 난다긴다는 회사들도 DAT 기업이라면 당연히 영업 흐름이 마이너스겠죠.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시기에 또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기준으로 스트래티지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구나. 또 네 번째, 공정가치 민감도. 참 이름이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을 할 때 매출 대비해서 비영업의 평가손익이 좀 작아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려워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너 장사 잘했어? 아니면 투자 잘했어? 너 장사 잘했으면 너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총 매출 대비해서 투자로 뭐 평가 손익이 많고 적든지 아무튼 그 비중이 적어야 된다. 투자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투자를 잘했어? 너 그럼 공정하지 않아. 너는 비공정해. 안 공정해. 이렇게 평가를 한다. 사실 이게 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다섯 가지로 어, 좀 세분화를 시켰지 비슷한 논리죠. 근데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당연히 장사도 잘하니까, 그리고 총 매출 분모가 워낙 크니까 뭐 투자가 뭐 적든 많든 잘했든 못했든 비중 자체가 작은데, 아시겠지만 이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거 자체가 뭐 90%가 넘어가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자본 의존도. 야, 이것도 MSTR의 아픈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즉, 비투 조달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이 많을 거고, 스트래티지는 아시겠지만 증자도 하고 뭐 채권 조달도 하고 뭐 최근에 우선주로도 하고 엄청난 돈을 외부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섯 개 전부 다 걸려서 MSTR은 탈락될 확률이 높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거의 하나도 걸리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확정이 안 됐다고 하지만, 야, 이번에는 빼려고 정말 작정을 했구나. 정교하게 설계를 했구나. 실제로 폴리마켓에서 올해 안에 스트래티지의 MSCI 제외 확률이 한 7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작정을 하고 MSTR을 이번에는 빼버리겠다. 그들의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MSCI에서 빠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마 아시겠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수많은 펀드에서 당연히 MSTR을 빼야겠죠.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동으로 들어간 걸 이제는 다 막아야 된다. 그럼 해당 펀드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MSTR의 비중을 덜어내야겠죠. 그러면 수급이 완화되면서 MSTR의 주가가 아무래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ATM이라고 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동력이, 매입 능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주가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작년 10월 10일부터 JP모건이요. 정말 제가 찾아보니까 매월 했어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무려 8개월을 연속으로 같은 보고서를 반복해서 언론에 쏟아냈는데요. 무슨 얘기냐? MSCI만 편출되면 여기에서만 빠지면 한 2.8 빌리언 달러 정도 MSTR에서 빠질 걸. 그리고 타 지수까지 연동이 돼서 다 같이 나간다. 그러면 11.6 빌리언 달러 정도가 MSTR 시총에서 덜어질 것이다. 정말 8개월을 반복을 했다. 노래를 불렀다라고 싶을 정도로
MSTR이 자세하게 보고서를 매월 발행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들의 바람대로, JP모건의 바람대로 MSTR에서 이 MSCI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그 영향을 받을 지수가 뭐가 있을까? 그럼 지금 들어있는 MSTR이 들어가 있는 지수를 보면 되겠죠. 일단은 바로 제외가 되는 게 MSCI도 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USA 지수가 있고, 뭐 노스 아메리카 지수가 있고, ACWI 지수가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스트레티지가 들어가 있는 게 나스닥 10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3000, 러셀 1000, 러셀 탑 200, 뭐 밸류.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이 러셀 지수에서는 성장 부분에서는 빠졌죠. 왜냐하면 더 이상 나스닥처럼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빠졌고 비트마인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아무튼 성장 부분에선 빠지고 지금 가치 부분에만 편입돼 있는데 요것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 사실 양대 지수가 하나는 MSCI고 하나는 FTSE 러셀 지수 요 두 개가 양대입니다. 뭐 3위까지 쳐주면 맨 밑에 있는 S&P 다우존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S&P 500에는 아직은 들어가 있진 않다. 그러니까 빠질 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연쇄적으로 빠질 수도 있음을 JP모건이 또 굉장히 아마 앞으로도 홍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진짜 궁금한 거죠. 이거 도대체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내부자가 있을 거고 외부 조력자가 있겠죠. 내부자부터 찾아봤는데, 자, 재밌는 사실은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비공개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아무리 뭐 회장이나 CEO라고 해도 단독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공청회까지 가는 건데요. MSCI 지수위원회가 있긴 한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MSCI의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거 할 때요. 위원회 하면 산학연을 같이 불러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연구원도 데려오고 뭐 기업 CEO도 데려오고 교수님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고 또 내부 직원만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답을 좀 미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제 뭐 과거 이 경험상은 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25년 10월 달에도 그렇고 회의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해 충돌 방지, 경쟁사 스카우트 방지 등으로 대외 비공개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름은 안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MSCI 내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서 뭔가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테이션이라는 공개 의견 수렴이라는 공개 절차를 한다. 즉, 답정너를 일단은 정해놓고, 근데 불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우리 의견 수렴 받고 있어. 불만 있으면 여기다가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다. 근데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 공공기관이나 큰 기업들의 이제 성향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외부 위원들조차도 비슷한 성향의 외부 위원들을 보통은 부릅니다. 그래야겠죠.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해진 답이 바뀌는 게 생각보다 매우 드뭅니다. 만약에 이 정해진 답을 바꾸려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뭐 주주총회 같은 큰 회의에서 뭐 회장을 선정합니다. 뭐 큰 거를 이렇게 답을 결정해서 사인만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큰 걸 바꾸려면 지금 회장의 내부 비리를 누군가가 방송사를 대동해서 폭로하지 않는 한, 그 정도의 사달이 나지 않는 한 정해진 답을 뒤집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뭐 좀 겪어봐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고 이게 흔들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누가 뭐 찬성을 했는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 분은 그래도 있겠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MSCI에서 무려 27년간이나 최장수 회장님이자 CEO이자 창립자인 분이 있습니다. 헨리 페르난데즈라는 이 회장님인데요. 27년이나 한 회사에서 창립을 하고 했으면, 참고로 이분이 모건 스탠리 있다가 새로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야, 이거 뭐 5년만 해도 뭐 엄청난 권력가인데, 한 회사를 만들어서 27년이면 이 회사에서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추론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의 의도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어요. 최장수 CEO의 성향 많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나마 제가 찾은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엄청 오래 하셨더라고요. 1998년부터 CEO, 이사회 의장은 2007년부터. 그러니까 뭔가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자리를 맡은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27년 넘게 이끌어온 최장수 경영자다. 힘이 엄청 세다. 이분의 의견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공교롭게 찾은 게 출생과 이민의 배경인데요. 이분이 미국인이 아니고 니카라과라는 작은 나라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공부를 잘했고 뭐 외교관도 하고 여러 행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1970년 말 당시에 이분이 중국을 여행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되죠. 근데 본인의 나라인 니카라과가 뭐 혁명이 일어나서 아무튼 귀국을 할 수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망명을 한 이민자다.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정치적인 난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79년도에 니카라과 혁명이 일어나서 본인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이제 뒷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일단 미국 망명 자체도 거부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겠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힘들었나 봅니다. 거부도 당했었고 심지어 들어왔다가 추방 위기도 또 당했었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일단 여기에서부터 약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추정만 갖고 있었습니다. 뭐, 요 정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좀 억지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근데 또 뭔가를 조사를 막 하다 보니까 경영 성향이나 철학이 있었는데요. ESG, 야,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기후 리스크,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MSCI의 핵심 성장 축으로 밀어붙인 인물이다. 웬만한 지수에 그래서 ESG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 위험은 이제 모든 투자의 리스크 수익 요인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고, ESG 엄청 좋아했나 봅니다. 심지어 기후 리스크 데이터 업체를 그것도 올해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ESG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볼 때 이민자였는데 망명을 하고 이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ESG는 반대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크립토는 뭔가 좀 싫어할 것 같고, 야,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좀 뺄만 하는구나. 뭔가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억지로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트럼프랑은 조금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회장님의 의견이든 내분 위원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뭔가 답을 일단 정했어요. 두 번 연속 추진을 한다는 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산학연을 불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 외부 기관들, 외부 연기금들 그냥 뭐 많은 인베스터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의견이 필수다. 그래서 그 과정을 컨설테이션이라는 공개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외부 사람들도 실명과 소속이 비공개입니다. 아니, 분명히 회의를 했을 텐데 내부도 익명이고요. 외부도 익명이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DAT 기업이 코인 기업들이 투자 펀드와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지수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그 근거를 여기 세 가지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실적이 사업 활동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 변동된다. 아니 비트코인 코인 가격에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냐? 이 첫 번째 논리. 두 번째로 의도치 않게 크립토에 대한 익스포저를 떠안는 게 나는 싫다. 왜냐하면 이건 연기금 투자자 얘기인 것 같아요. 연기금은 규정상 크립토를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이거 의도치 않게 크립토 기업 망하면 나 어떨 것이냐 내가 책임져야 되는다 뭐 이런 논리겠죠. 근데 뭐 MSTR이 이 지수에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싫다. 익스포저 떠안기 싫다. 세 번째로 운영 기업 좀 정상적인 영업 기업만 담는다는 MSCI 지수의 설계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논리를 통해서 25년 10월 달에도 공개 회의를 한번 했었고
8월 달에도 또 한 번의 공개 의견 수렴을 직접적으로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만 실명이 없어서 누가 추진을 했는지 누구 목소리인지는 내부도 모르고 외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외부 중에 한 명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저기 JP 모건이 아마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공개적으로는 모름이라는 건데요. 이분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체적인 숫자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마치 이 현상을 지금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25년 10월부터 26년 5월까지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매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래서 JP모건이 아마도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황상 이번에는 MSTR이 MSCI에서 편출될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보입니다. 설사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그래도 뭐 빠져나갈 확률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거사를 치르더라고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럼 내년에도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MSTR을 이 지수에서 덜어낼 확률과 노력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게 오늘의 이제 제 결론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접하면서, 야,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또, 처음엔 또 힘들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차라리 잘 됐다. 오히려 털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 비투를 하는 한 특정 기업이 코인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한 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미 코인 시장도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부담을 조금 덜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고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가 좀 해소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쭉쭉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